이 부동산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경제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게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늪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지난 3, 40년 동안에 작동해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계속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요새 중앙일보가 어디서 이제 그런 기사가 얼핏 보이더라고요. 읽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부동산의 불사도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한다. 예? 이건 안 꺼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꺼낸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는 됐기 때문에요. 그럼 이게 왜 생겼느냐 이걸 봐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팬데믹 직전 2019년 4분기를요.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놨을 때 파란색 선은 뭐냐면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추세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 한 48%가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경제활동의 그 지표인 GDP는 24%도 채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도 채 안 증가한 거죠. 근데 갈수록 이 격차가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시중에 공급되어진 돈이 실물경제로 가는 것보다 실물경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갈수록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불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요? 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익성을 쫓거든요. 수익성을 쫓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성 자산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수익성 자산이라면 주식하고 부동산, 이게 대표적인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도 올린 거지만은 가계부채가 2분기부터 다시 반등으로 올라갑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거의 끝나갈 무렵에 2021년 3분기에 99.2%로 가계부채가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해 왔었어요. 하락해 왔습니다. 왜 하락해 왔느냐? 이 고금리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자산가격들이 그러니까는 억압을 받았었으니까요. 가계부채가 반등을 전환했었거든요. 2분기부터요. 예? 근데 2분기가 어떤 때입니까요? 소위 윤석열 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4월 초에 탄핵당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예? 이게 반등을 시작했어.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과잉 유동성, 즉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돈들이 갈수록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산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실제로 실물경제는 보게 되면 가계소비 침체는 팬데믹 직전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안 돼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계소비는요,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실물경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맨 왼쪽에 47.8%가 이게 뭐냐면은 이 팬데믹 바로 직전입니다. 자, 근데 반면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봐보세요. 오렌지 색깔이 통화량입니다. 파란색이 GDP예요. 추이예요. 거의 오히려 이 간극이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 유동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겁니다. 예? 유동성이 해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제대로 더 잘 돌아간 거죠.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으니까요. 증가율이 높잖아요. 우리보다 증가율이. 아까 우리는 124 정도 나왔었고, 여기 139 정도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유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과잉 유동성을 걷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긴축이 제대로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통화당국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인 거죠. 그러다 미국의 가계부채 추이를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팬데믹 직전에 76.7%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잠깐 80%까지 올라갔다가, 예? 한 2021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위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락해 가잖아요. 빨간색 선으로 한 것은 뭐냐면 4분기가 주로 이제 미국은 뭡니까요? 명절이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저기 저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저거다 보니까는 빨간색 수치가 4분기 수치입니다. 4분기가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4분기 기준으로도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네? 하락해 왔잖아요. 그다음에 2분기 기준으로 한 게 이 파란색 수치예요.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미국은 가계부채가 계속 하락해 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트럼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미국 소비가 그러니까는 살아났기 때문인 겁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오히려 그러니까는 활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었어요? 바이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1.9조 달러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 구제 그러니까는 이 기금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입하잖아요. 예? 그 결과로. 일단 이거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한 거 봐보세요. 2000년부터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이게 명목으로 봅니다. 명목 GDP가 한 6% 정도 연평균으로 증가했었어요. 실질 GDP가 3.9%입니다. 그럼 물가, 소위 말해서 전체 물가는 한 2% 정도 증가했던 거예요. 연평균으로요. 그런데 요 시기를 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앞에 시기가 금융위기 전이 조금 더 높아요. 금융위기 전이가 좀 높죠. 물가 상승도 높고요. 그런데 밑에 이제 맨 밑에 팬데믹 이후를 보게 되면요.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물가는 높아지고 빨간색 선으로요. 물가는 높아지고 특히 성장률은 실질적인 성장률은 뚝 떨어지잖아요. 2%로요.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근데 올해 2분기에는 보게 되면은 0.7%로 더 떨어져요. 물가는 더 올라갔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앞에 제목에도 있지만은 강남 아파트에서 한강변 아파트로 가격 상승이 확산한 배경이 뭐냐면요. 자, 성장률 떨어져. 성장률은 쭉 떨어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떨어졌는데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성장률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연평균 2%로 증가하다가 올해 0.7%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물가는 2.5에서 3.2% 쭉 올라갔어. 그럼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고용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고용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갔어. 그럼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요?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결국 뭡니까? 돈을 그러니까 재배분하죠. 어디로요? 고수익 안전자산. 고수익 안전자산이 되게 뭐겠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 그 다음에 한강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뷰가 좋다는 소위 이런 식의 표현에. 네?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이테크 이런 주식들을 얘기하듯이 고수익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그러니까는 투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올해 성장이 악화되면서 물가 압력은 계속 증가되어 왔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돈들은 많이 풀려 있어. 그 돈들이 이동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이동할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GDP하고 실질 GDP하고 가계의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율이 1.5배에서 1.7배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계속 대풀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풀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권은 이걸 직시를 하고 정책을 그러니까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계 소비부터 기본 강화해야 된다 했던 것이 자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져.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산이 수익성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이건 명확한 하나의 우리가 이 전망이라 이겁니다. 그 결과가 화폐 유통수토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화폐 유통수토가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로 안 가면 그 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요? 자산시장이죠, 뭘. 자산시장인 겁니다. 근데 미국은 확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확 차이를 보여줘요. 미국은 뭐냐면 실질적인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죠.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져. 예? 그렇죠? 2009년부터 2019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높잖아요. 팬데믹 이후에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의 화폐 유통수도는 회복이 되지죠. 미국의 화폐 유통수도는 빠르게 회복되어져가지고 팬데믹 기준수를 완전히 넘었었잖아요.
복구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실물 경제가 해버렸다는 얘기는 가계소비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계소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봐보세요. 미국도 가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자산 가격하고 실제 GDP 증가율하고 이 차이를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직전에 2001년부터 2006년대에는 2.7배로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훨씬 높았었어요. 그 결과가 금융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네? 뚝 떨어져요. 0.17배라고 뚝 떨어졌다가 팬데믹 이후에도 돈이 많이 풀린 상태 속에서도 이게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으로 돈이 안 가잖아요. 안 갔잖아. 네? 안 갔잖아. 미국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과 후에 과거 유선에서 완전히 탈피를 한 겁니다. 과거 유선에서 완전히 작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지속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주택 자산이요. 주택 자산의 가격 추이를 봐보세요. 금융위기 직전 수준 최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융위기 직전 지금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별로 그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듯이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는 가계 소비가 이게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져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자산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1%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1% 밑으로까지요. 자, 근데 반면에 미국은 뭐냐면 성장률하고 가계소비가 확 회복이 됐잖아요. 네? 확 회복이 됐잖아. 맨 끝에 보게 되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보게 되면요. 이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성장률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앞서가. 미국이 경제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은 게 자연스러운 건데, 역전돼 버리잖아요. 네? 팬데믹 이후부터 역전돼 버렸잖아요. 완전히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경제 생태계가요. 네? 이게 보게 되면 가계소비의 기여도, 성장 기여도가 결국은 그 차이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한국은 가계소비가 계속 하는데 미국은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소비라는 것이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가계소비가 왜 회복됐느냐?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금융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줬죠. 가계는 그냥 강제로 구조조정을 시켰죠. 가계부채를요. 구조조정 시켰어요. 그 결과로 가계소비가 계속 낮았고 성장률도 낮게 되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 경험을 다시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투입하죠. 가계를 지원해주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죠. 그 가계부채가 더 떨어져요. 70% 밑으로. 미국이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이 경제에 부담을 안 준 게 70% 밑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미국의 주택 소유율을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잠깐 올라갔던 것은 당시에 재택근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모기지금리가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서 생겼던 현상이고, 그 이후에 쭉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평균을 되게 미국 같은 한 65%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가계 주택 소유율을요.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국은 관리가 잘 된 거예요. 예? 한국은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을 하죠. 가계부채가요. 예? 팬데믹 종료 후에는 긴축을 해서 강제 조정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동안에요. 예? 강제로. 긴축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 정권에서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빨간색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힘당, 예전에 국힘당의 전신 정당들이고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확연한 차이가 보이잖아요. 확연한 차이가.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권 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물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시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트라우마를 갖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는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트라우마를 갖는 거예요. 노무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뺏겼듯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정권 뺏긴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큰 윤석열 당선에 기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요? 자, 미국의 교훈은 다시 정리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